20세기 최고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그는 단 몇 초 만에 도구와 인류의 진화를 표현한 감독입니다. 이런 거장의 영화 중 아직도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시계 태엽 오렌지입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 이 영화는 20세기에 가장 논쟁이 많았던 영화 탑2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탠리 큐브릭의 가장 큰 문제작이라고 이름표까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1971년에 개봉을 했었지만 무삭제판은 34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작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자, 노약자, 임산부는 시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 역시도 겟아웃처럼 시작을 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우유, 이것을 마시며 기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섹스,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두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폭력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이 부분은 1부에서 말씀을 모두 다 드릴 거고요. 영상이 끝난 다음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시계 태엽 오렌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당신은 폭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약 15분 동안 노숙자에게 가하는 집단 폭행, 빌리 보이 패거리와의 패싸움 장면, 그리고 폭주와 가택 침입, 집단 폭행 및 남편의 앞에서 부인을 윤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들의 잔인무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악마 같은 알렉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초반의 관객과 알렉스, 그리고 알렉스 일당들을 철저하게 대립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갱단 멤버들과의 마찰, 알렉스의 인생에 초점을 두면서 점점 관객들의 생각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영화 초반에는 집단 폭행, 패싸움, 윤곽과 같은 극단적인 장면을 넣은 게 스토리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 패거리의 심리 묘사를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부에서 말씀드릴 시대적 배경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15분간의 폭력 행위를 마친 이후 알렉스와 그의 일당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얼마 전 우리나라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권력보다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귀가를 관장하는 경찰들에게 대들다 테이저건을 맞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렉스 일당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폭력성과 그리고 관객과의 대립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렉스에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스는 수평보다는 수직 관계를 더 원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항상 타인보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폭력과 강간을 일삼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스와 알렉스 패거리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 15분 이후부터요. 그건 바로 베토벤 9번 교향곡 때문입니다.
코로바에 울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알렉스는 전율을 느끼지만 옆에 있던 자신의 동료인 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 이후 알렉스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렉스는 9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굉장한 폭력성을 자신의 몸에서 끌어올리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교향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이런 알렉스가 레코드 가게를 가는데요. 이때 남성의 성기를 닮은 아이스크림을 이상하게 먹는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뒤 알렉스는 자신을 찾아온 패거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코로바 때와 마찬가지로 알렉스는 조지와 딤이 가져온 계획에 대해서 크게 분개를 하며 또다시 마찰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알렉스는 수직관계를 좋아하는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알렉스는 누가 대장인지 두 사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장으로서의 아량도 보여주죠. 알렉스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을 하고 부녀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함정이었죠. 알렉스는 가택 침입 및 부녀자 살인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14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물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첫 번째 나왔었던 그들의 폭행 장면은 관객과 알렉스의 대립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부터는 감독이 관객을 가지고 놀기 위한 밑밥을 까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은 망나니처럼 살아온 알렉스에 대해서 당연한 처사를 받았다고 관객들은 좋아하죠. 하지만 루드비코 프로그램의 등장 이후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점점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루도비코 프로그램은 일종의 교화 실험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2화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스토리 리뷰, 가이드 리뷰, 포인트 리뷰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스는 2주 동안 이 교화 치료를 받은 뒤에 석방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듣게 됩니다. 물론 알렉스는 교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범수인 척하며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교화 실험에 참여를 희망했고 그러던 중에 새로 내정된 내무부 장관에게 선택을 받아서 루도비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실험 장소에 도착한 알렉스는 주사를 맞으며 교화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 무언가 이상합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한 뒤에 사람을 묶고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뇌를 시켜요. 인간성 각성이라는 이름 하에 고문을 자행한 것이죠. 이런 비인간적인 실험을 겪은 뒤 알렉스는 2주가 조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석방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 장면이 굉장히 잔인해요. 아마 멘탈이 나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렉스는 마치 서커스 무대 위에 원숭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장면을 보면서요. 교화가 됐다고 말하면서요. 어쨌거나 감옥에서 나온 알렉스가 첫 번째로 받는 고통의 시작점은 바로 가족과의 절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고통은 자신이 괴롭혔던 노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로 받는 고통은 과거 자신의 패거리였던 딤과 조지가 경찰이 되어서 공권력의 힘으로 그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은 자신이 과거의 부인을 윤관하고 또 괴롭혔던 작가의 집에 찾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게 되죠. 하반신 불구가 작가에게 알렉스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 그의 정체를 모를 뿐이지 사실 알렉스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다리를 마비시킨 원수이거든요. 이 장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분이라면은 저는 알렉스가 작가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떠올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스톡홀름 증후군은 이 영화가 개봉한 지 2년 뒤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개봉이 1971년인데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스탠리 큐브릭이 관객들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알렉스와 정서가 가까워진 걸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사상 최악의 악당인 알렉스를 옹호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역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20세기 최고의 거장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작가와의 시간을 보내던 알렉스가 목욕종에 무심코 자신이 항상 불러댔던 Singing in the Rain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가 밝아지게 되죠. 사실은 이 작가가 과거부터 폭력배를 경찰로 만들고 범죄자를 세뇌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이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알렉스가 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알렉스는 작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렉스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으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를 가둔 뒤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려주면서 알렉스를 고문하게 되죠. 결국 상황을 참지 못한 알렉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렉스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폭력, 살인, 윤간을 일삼으며 14년 형을 받았던 알렉스가 신문기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면서 미국 사회의 최상의 포식자가 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작가는 알렉스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고요. 그런데 작가의 생각과는 달리 알렉스는 과거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극단적 선택 이후에요. 이 덕분에 영화 다 보고 나니까 저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은 정말 재밌게도 영화 마지막 시계태엽 오렌지에 나왔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결론은 엉망진창인데 곱씹을수록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알렉스가 교도소에서 나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정치인의 후원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보실 장면이 Yes sir 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본 뒤에 프레드라 부르며 그를 더 이상 Sir 하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스는 과거의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장관 역시도 정치적 성공을 이룹니다. 그 키가 바로 알렉스였고 알렉스가 자신의 편이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알렉스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자 했었던 작가의 염원 역시도 이상하게 변했지만 결국엔 이루어졌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197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맞설 수 있는데 그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폭력을 관용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너는 알렉스 어떻게 바라봤어? 너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스탠리 큐브릭이 바라보는 68 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시계태엽 오렌지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 역시도 스탠리 큐브릭은 이 안에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뷰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